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와 희망을 나누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년 자영업으로 이룬 전 재산을 단 하루 만에 날려야 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남편에게 아내가 내뱉은 말. 30년을 벌어서 고작 이 정도. 내까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가 죽어버려. 하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와 몇 년째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사업거래처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1년간의 철저한 준비, 법정에서의 완벽한 증거, 그리고 통쾌한 응징.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배신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65세 김영호입니다. 30년간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직원 15명 규모까지 키웠습니다. 아내 윤미숙과는 40년을 함께 살았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인쇄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주를 끊었고 직원 월급을 주기도 벅찼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빚은 2억 원. 저는 30년간 모은 모든 그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예금을 모두 깼습니다. 그렇게 2억 원을 만들어 빚을 갚았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마지막 빚을 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빚 다 갚았어. 이제 우리 월세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일자리 알아볼게.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30년을 벌어서 고작 이 정도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0년을 일해서 빚 갚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고작 이 정도밖에 못 벌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잖아. 그래도 빚은 다 갚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 65세가 다시 뭘 시작해? 넌 이미 끝났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40년간 본 적 없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영호, 솔직히 말할게. 넌 실패자야. 30년을 일했는데 빚만 남긴 실패자. 내까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한테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난 이제 너랑 살기 싫어. 이혼하자. 이혼? 그래, 이혼. 어차피 남은 재산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도 없잖아. 깨끗하게 끝내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사업이 망하고 전 재산을 날리고 이제 아내마저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2년 가을,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MT를 갔던 그날, 운동장에서 윤미숙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인문대 1학년이었고 캠프파이어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이름이 뭐예요? 윤미숙이요.
선배님은요? 김영호. 공대 2학년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뒷산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985년 저는 졸업과 동시에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5만 원. 보잘것없었지만 저는 미숙에게 청혼했습니다. 미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영호 씨,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1986년 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밥.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1990년 저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으로 작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 아내는 격리를 맡았습니다. 여보, 우리 꼭 성공하자. 응.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고 밤새 인쇄기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응원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1995년 인쇄소는 제법 커졌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되었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년 후에는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예쁘지? 응. 너무 예쁘다. 미수가 고생했어. 아내는 딸을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이 가족을 평생 지키겠다고. 2005년 인쇄소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30평대 아파트도 샀습니다. 딸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20년 전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키웠잖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힘이 되어줬으니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사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지? 응.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바닷가를 걸으며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업이 기울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아내는 저를 버렸습니다. 40년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과거가 지금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미수가,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말없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이름. 박준식.
박준식은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40년간 함께 어울렸고 제 사업 거래처 중 한 그곳의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왜 아내와 메신저를 주고받았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오늘 저녁에 봐. 같은 호텔로 갈게. 내 몸이 벌써 그립다. 오빠, 영호는 의심 안 해. 우리 둘 다 괜찮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바보. 그래도 조심해야지. 곧 이혼하면 우리 떳떳하게 만나자. 응, 조금만 기다려. 영호 재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지? 당연하지. 어차피 남은 재산도 없으니까 간단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내와 절친놈이 몇 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을 다 갚고 재산이 없어진 지금 저를 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부짖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몰래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내의 메신저와 문자를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립탐정 이 씨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모든 것을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모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찾았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한현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간통, 재산 은닉 가능성, 위자료 청구. 모든 걸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 씨,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통과 재산 은닉이 입증되면 위자료도 상당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다녀와라고 인사했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위치 기록, 통화 시간, 메신저 내용.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사립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김영호 씨, 확실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아내와 박준식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차에서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장면. 저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친구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세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프린트해준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아내는 총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아내는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돈은 모두 아내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박준식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아내가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요? 간통과 재산 은닉이 모두 입증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자인 박준식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립탐정은 총 50장의 사진과 10개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호텔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아내와 박준식은 지난 3년간 총 80회 이상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박준식의 회사도 조사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제 인쇄소와 거래하던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폐업한 후 다른 인쇄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준식은 제 사업이 어려워지자 거래를 끊었고 동시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저는 박준식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박준식이 여자 문제로 회사 내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총 500페이지 분량의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사진, 영상, 통장 거래 내역,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드디어 법원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내 윤미숙과 박준식. 청구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장이 아내에게 송달되던 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편물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이야. 김영호,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당신이 박준식이랑 3년간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증거도 다 있어. 아내는 소장을 떨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어떡해? 당신이 날 바보라고 했지? 맞아. 나는 바보였어. 40년을 당신을 믿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일주일 후 박준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야, 나야. 준식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 친구를 이렇게 고소해? 30년 친구가 내 아내랑 바람을 피웠잖아. 3년 동안이나. 박준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조용히 합의하자. 내가 돈 줄게. 얼마? 3천만 원. 어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천만 원? 너는 3년간 내 아내랑 호텔에서 80번 넘게 만났어. 내 사업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거래를 끊었지. 그리고 내 아내가 8천만 원을 빼돌리는 걸 도왔어. 그런데 고작 3천만 원? 영호야,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나도 사정이 어려워. 사정이 어려우면 호텔은 왜 80번씩이나 갔어? 준식아, 법정에서 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준식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준식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호 씨, 저는 박준식 씨의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은 합의를 원합니다.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김영호 씨, 법정 싸움은 길어집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합의가 났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가 목적입니다.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박준식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합의는 그들에게만 유리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2023년 5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아내 윤미숙과 박준식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김영호 씨 측 주장을 시작하십시오. 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영호 씨는 피고 윤미숙 씨와 4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윤미숙 씨는 지난 3년간 피고 박준식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진 50장과 영상 10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모니터에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포옹하는 장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호텔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83회 동일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미숙 씨는 원고 김영호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고에게 폭언과 무시로 풀었습니다. 피고는 심리적으로 고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준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3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폐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피고 윤미숙 씨가 원고에게 폭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을 벌어서 고작 이 정도야? 내까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는 게 나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화가 났다고 배우자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미숙 씨는 지난 2년간 총 8천만 원을 은닉했습니다. 원고가 사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피고는 부부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거래 내역이 법정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돈은 피고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피고 박준식 씨에게 송금되었습니다. 판사는 박준식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박준식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박준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준식 씨는 윤미숙 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부정한 관계와는 무관합니다. 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사업 자금이라면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 증여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미숙 씨와 박준식 씨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원고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이혼 후 함께 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이 법정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미숙아, 영호는 의심 안 해? 괜찮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곧 이혼하면 우리 떳떳하게 만나자. 응, 조금만 기다려. 판사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윤미숙 씨, 이 녹음 파일이 사실입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영호 재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내와 박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후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 명의 한 기자가 법정을 취재했고 기사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30년 자영업 남편, 아내와 절친의 3년 불륜 폭로. 8천만 원 재산 은닉, 죽으라는 폭언까지. 기사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하네. 30년 일한 남편한테 죽으라고. 친구 사이에서 이럴 수 있나. 인간이 아니다. 8천만 원 빼돌렸으면 형사 처벌받아야 한다. 남편이 잘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박준식의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었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준식의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에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2023년 7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사립탐정 이 씨였습니다. 증인, 피고들의 행적을 3개월간 추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 윤미숙 씨와 박준식 씨는 매주 2에서 3회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호텔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행이요? 네, 2022년 11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아내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박준식의 회사 전 직원이었습니다. 증인, 박준식 씨의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식 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박준식 사장은 회사 내에서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중 한 명이 윤미숙 씨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사무실에서 윤미숙 씨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 카드로 호텔 비용을 결제한 기록도 있습니다. 판사는 박준식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박준식 씨 회사 법인 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박준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증인, 피고 윤미숙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까?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 윤미숙 씨는 부부 공동계좌에서 총 8천만 원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천만 원을 박준식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 김영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계좌는 부부 공동 명의였지만 거래는 윤미숙 씨 혼자 했습니다. 판사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윤미숙 씨, 남편 몰래 8천만 원을 빼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남편 몰래요? 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박준식 씨에게 주었습니까? 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사랑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3년 8월 15일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박준식도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원고 김영호와 피고 윤미숙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 윤미숙은 혼인 기간 중 피고 박준식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또한 피고 윤미숙은 남편 몰래 8천만 원을 은닉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위자료 판결입니다. 피고 윤미숙은 원고 김영호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피고 박준식은 원고 김영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내와 박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입니다. 피고 윤미숙이 은닉한 8천만 원은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십시오. 또한 피고 박준식에게 송금한 3천만 원도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저는 한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박준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호야, 미안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식아, 40년 우정은 이미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즉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와 박준식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려 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비밀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위자료 7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께 돈을 빌려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박준식은 더 비참했습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기 위해 회사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여론의 압박으로 거래처를 대부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박준식은 회사를 매각했고 그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2023년 9월 모든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총 2억 원, 위자료 1억 2천만 원, 재산 반환 8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사업으로 번 돈은 다 날렸지만 배신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준식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잃었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위자료로 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박준식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준식의 전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호 씨, 박준식 사장이 요즘 술만 마신다고 합니다. 사업도 다 망하고 빚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길에서 박준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호 씨,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요? 저는 문자를 보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 카페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영호 씨,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준식 씨가 좋게 대해줘서 외로워서 그냥.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 사과는 받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30년을 일한 남편한테. 그리고 제 친구랑 3년간 바람 피웠어요. 제가 힘들 때 8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이게 40년 부부가 할 짓입니까? 영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40년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이제 각자 살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2억 원으로 시작한 새 사업이었습니다. 인쇄업이 아닌 카페.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65세에 카페를 새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이 65세에 새로 시작됐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딸과도 연락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판결문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딸은 가끔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손자도 데려왔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커피 대신 핫초코를 만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카페 좋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거란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65세. 남은 인생이 또 있습니다. 배신과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년 후, 2025년 3월, 카페를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제법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단골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새 출발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새 출발,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그녀와 저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배신을 경험했고 법정에서 싸웠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신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65세에도 새로운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년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호, 넌 잘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30년 자영업으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아내의 배신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절친과 바람을 피우고 저를 죽으라고 말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서 싸웠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65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정에서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면 슬퍼하지만 말고 일어나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저 김영호는 65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예, 김영호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당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공감 댓글도 꼭 부탁합니다. 시니어 행복 플러스는 여러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